저는 평생 하나뿐인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소라를 대학까지 보냈죠. 그런데 딸이 성공해서 도시로 떠난 후부터는 연락도 뜸해지고 제가 아픈데도 외면했어요. 가게를 접고 혼자 쓸쓸히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녀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알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어요. 소라가 제 몰래 집과 가게를 자기 앞으로 넘겨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반전이 있었죠.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평생 이 작은 국밥집에서 살았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9시까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혼자였어요. 그때 소라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이 국밥집 하나로 버텨냈죠. 새벽마다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였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라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국밥 냄새가 옷에 밴다. 중학생이 된 소라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 사주지 못해 미안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까지 대줬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도 견뎠죠. 소라가 좋은 성적표 가져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하며 손님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드디어 소라가 서울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려고 국밥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그래도 기뻤죠.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와서 국밥도 먹고 용돈도 받아갔죠.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소라가 이렇게 말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게 됐죠. 소라야, 엄마 보고 싶다. 전화해도 대충 몇 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녀 지원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죠. 몇 년 전부터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곤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국밥집을 운영했죠. 소라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서 참았어요. 작년 겨울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육수 끓이는 큰 냄비를 들어올리기도 버거웠죠.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해 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당분간 무거운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소라에게 전화했어요. 소라야, 엄마가 좀 아파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마음도 함께 끊어진 것 같았죠. 한 달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받았어요. 어머님, 소라는 출장 갔어요.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기로 결정한 건 올 봄이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30년간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는 마음이 어떤지 아시나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맛있는 국밥 감사했어요. 몸 챙기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소라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에 폐업이라고 써붙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죠. 소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소라야, 엄마 가게 문 닫았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좀 쉬셔야죠.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평생 바친 일터를 닫는다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라에게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안부를 물어보지만 정작 제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가방 2개를 들고 말이죠. 할머니. 지원이가 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보는 손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죠.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저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요.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법 오래 머물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얼른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어머, 우리 지원이. 많이 컸구나. 오랜만에 보는 손녀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이 적막한 집에 젊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지원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할머니 집이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서 그래. 지원이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에 소라가 쓰던 방이었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얼른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 여기서 지내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혼자 있어서 심심했는데 잘 됐다. 지원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벽에 걸린 소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엄마와 싸운 일 때문에 복잡한 마음일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원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공은 사회복지학이라고 했어요. 소라와는 정말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았죠. 엄마는 공부만 하라고 해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지원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가 자기처럼 되길 바라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지원이는 다른 꿈이 있는 것 같았죠. 간단하게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여서 함께 먹었어요. 지원이는 맛있다며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소라와 닮아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죠? 지원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라는 한 번도 제 외로움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싶었죠. 외롭긴 했지. 하지만 이제 지원이가 와서 괜찮아. 그날 밤 지원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몸이 아프다는 걸 눈치채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약은 제 시간에 드세요. 물도 많이 마시고요. 며칠이 지나자 지원이와 함께 사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원이가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할머니가 평생 요리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할게요. 지원이의 이런 마음가짐이 고마웠습니다. 소라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거들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공부만 하라고 했던 제 잘못이기도 했지만요. 지원이는 매일 제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고 산책도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울보다 훨씬 깨끗해요. 지원이는 시골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다가 처음 와본 시골이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도 신기해했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이가 없어졌다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지원이 거기 있나요? 응, 여기 있어. 며칠째 잘 지내고 있다. 아, 정말 걱정했어요. 당장 데리러 갈게요. 하지만 지원이는 돌아가기 싫다고 했어요. 소라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둘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모녀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제가 모시겠어요.
지원이가 이렇게 말하자 소라는 더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원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지원이가 있어서 좋아. 사실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지내는 건 좋았지만 소라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원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소라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지원이는 완강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저도 지원이의 편을 들어줬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집을 나온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지원이와 함께 보내는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금세 눈치채고 도와주려고 했죠. 마치 제 친딸보다 더 친딸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지원이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라는 이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소라를 닮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한 달이 지나자 지원이는 완전히 이 집의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하지만 가끔 지원이의 표정이 심각해질 때가 있었어요.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소라와의 갈등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원이와 함께 지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라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 안부부터 묻고 밤에는 이불까지 덮어주고 잤죠. 소라가 어렸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지원이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죠. 아마 소라에게서 또 연락이 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원이는 소라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화를 내거나 울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원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지원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소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몰래 해온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집 얘기부터였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연락했을 때 소라는 병문안은커녕 법무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의 도장을 찍어달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 너무 아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던 기억이 났어요. 국밥집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소라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어요.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자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소라 자신의 명의로 넘겨놨다는 겁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지원이는 우연히 소라의 통화를 들었다고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라가 변했다고 해도 제 재산을 몰래 가져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원이가 보여준 서류들을 보니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서명하신 서류들이에요. 지원이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도 제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죠. 단순한 위임장인 줄 알았던 게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그제야 소라가 왜 그렇게 바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게 연락하기 싫어했던 것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오래 살아서 재산 처분을 방해하는 게 싫었을 거예요.
지원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 달이나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고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용기를 낸 거였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평생 사랑했던 딸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라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뒀다는 거예요. 집과 가게를 담보로 해서 꽤 큰 금액을 빌린 모양이었어요. 지원이가 우편함에서 발견한 독촉장들이 그 증거였죠.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죠? 지원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라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 순진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걱정해줬어요.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소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게 이런 결과를 낳다니 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원이를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어요. 엄마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준 용기가 대단했죠. 소라보다 훨씬 올바른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어요. 지원아, 내가 이 사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지원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 거예요. 소라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지원이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원이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소라가 왜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말이죠. 그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소라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제 재산이 그들에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죠. 엄마는 할머니한테 직접 말하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지원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라가 직접 와서 사정을 말했다면 저는 기꺼이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몰래 가져가는 건 다른 문제였죠.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알려준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어요. 이제 소라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예전에 국밥집 할 때처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죠.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자주 나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서는 폐렴 기미가 있다고 했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원이는 제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약 챙겨주고 몸 상태를 확인해줬죠. 소라는 제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를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죠. 직접 오기 어려우니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원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도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결국 자기 엄마와 맞서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죠. 이틀 후 법무사가 집에 왔습니다. 중년의 점잖한 남자분이었어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지 말했죠.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 줬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소라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모든 재산을 지원이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죠. 집도 예금도 심지어 소라가 몰래 넘겨놓은 국밥집 건물 지분까지 전부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했어요. 먼저 소라가 불법적으로 이전한 재산들을 되찾아야 했죠. 다행히 제가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딸분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놀라실 텐데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소라는 제게 딸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딸은 지금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는 지원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지원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아이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원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거란다. 제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제게 진실을 알려준 덕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소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집에 오라고 했어요. 지원이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소라는 못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결국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지원이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라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할머니,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원이는 제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제 몸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라가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지원이와 함께 집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 대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깔끔하게 준비하고 싶었죠. 오후 2시경 소라가 도착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이었어요. 지원이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죠. 아직도 딸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걸 못마땅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라는 시계를 자꾸 보며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소라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여전히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한 말을 듣고는 표정이 급변했죠. 내가 엄마 몰래 한 일들을 다 안다. 그 순간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발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죠. 법무사가 정리해준 서류들을 소라 앞에 펼쳐놨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 대출 관련 문서,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소라는 그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와서 시치미를 떼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내가 엄마를 속이고 훔쳐간 것들이야. 그 말을 들은 소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거짓말을 계속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소라의 거짓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지원이가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할머니가 다 아신다고요. 지원이의 말에 소라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자기 딸이 할머니 편을 든다며 배신자라고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소라야,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저는 유언장을 소라에게 건넸습니다. 그 내용을 본 소라는 완전히 경악했어요. 자신에게는 단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지원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소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언장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엄마, 제발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소라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나중에 다 갚아드리려고 했다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라야,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아플 때 왜 안 왔니?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병원을 다니고 혼자서 가게 문을 닫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원이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텐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의젓했어요. 소라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소라는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딸을 원망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모습이 한심했죠. 지원아, 내가 할머니를 부추긴 거지. 엄마를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소라의 말에 지원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할머니를 배신했잖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핵심을 찔렀어요. 소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자기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소라는 몇 시간을 더 있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제가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나 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내가 엄마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있니? 이 질문을 던지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소라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는지 말이죠. 소라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조건부 사랑이었던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소라가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유언장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였거든요. 소라가 떠난 후 지원이와 둘이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았죠.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계속 나빠졌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지원이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소라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했나 봤죠. 가끔 지원이를 데려가려고 전화하기도 했지만 지원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지원이의 이런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아이 때문에 제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원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열어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운영하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원이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다며 그 국밥집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알고 있다고 했죠.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일을 제가 계속해보고 싶어요. 지원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친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착했어요. 소라와는 정말 달랐죠. 결국 지원이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성은 그대로였어요. 지원이는 제 레시피를 배우며 열심히 노력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며 신기해했지만 맛은 여전하다고 좋아해줬어요. 지원이의 정성이 통한 거였죠.
사장님, 할머니 닮으셨네요. 정말 친절하세요. 손님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정신이 지원이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지원이와 함께 마지막 국밥을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원아,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라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지만 지원이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이가 곁에 있어줬어요.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위로해줬죠. 그렇게 저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원이는 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맡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구나 싶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소라는 제 딸이었지만 가족이 아니었어요. 대신 지원이가 진짜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혈연 관계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